극지방을 방문해서 빙하 위에서 뛰어노는 북극곰이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오로라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는 꿈을 다들 한 번씩 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남극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먼저 남극은 어디에 있죠? 남반구, 특히 남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추운 곳 중 하나예요. 남극을 방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곳 중 하나고 운이 좋은 소수의 탐험가들만이 빙하와 빙원으로 이루어진 남극의 내부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야생동물과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극으로 여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남극의 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는 원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상 무인도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요새처럼 경비가 철저하진 않지만 남극 조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에서 원치 않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고 회원국들은 남극 대륙에서 행하는 일부 형태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극에는 보호가 필요한 섬세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인간 활동도 금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알아가고 있고 인간의 활동과 기계는 남극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은 특별 양식을 작성해서 해양극지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남극에 도착한 후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바위, 식물, 동물 등의 기념품을 가져가지 않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남극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남극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남극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 적절한 장비와 경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땅은 1609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언젠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며 감탄해보자고요. 이제 남극 대륙의 발견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요? 남극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다른 곳과는 달리 원주민이 살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곰의 반대편이라는 뜻의 엔트아르크토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은 극지방의 곰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북극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곰의 땅의 반대라는 의미죠.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의 고래와 물개잡이 항해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에 있는 케이프 혼을 돌기 위해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가면 바람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부유 얼음과 바람, 바다와 부딪힐 수 있는데 배와 선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제임스 쿡 선장은 1773년 1월 17일 로스의 지역에서 최초로 남극권을 횡단했습니다. 1년 후 더 북쪽 지점에 도착한 쿡 선장은 육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80km 이내에 도달해서 더 남쪽에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빙산에 쌓인 암석 퇴적물을 보게 됐어요.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것은 1820년 1월 파비앙 고틀리 폰 벨링하우젠 선장이 지휘하는 두 척의 배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한 세계 탐험의 일환으로 2년간 항해하던 중 일어난 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장의 배는 쿡 이후 남극권을 횡단한 최초의 배였어요. 남극에 최초로 상륙한 것은 훨씬 후인 1895년 1월 24일 헨릭 불이 이끄는 고래잡이선 남극호의 항해 중 아더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6명 또는 7명이 탄 작은 보트가 잔잔한 날씨에 노를 저어 해안으로 상륙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남극은 사실 사막이에요. 얼음이 많아서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겨울 원더랜드 같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면 낙타와 선인장,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하지만 남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남극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이 10mm가 조금 넘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비 몇 방울 정도죠. 엄밀히 말하면 사막을 사막으로 만드는 건 모래 언덕이나 뜨거운 열기가 아니에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극에서 길을 잃더라도 목이 마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극은 아이스 캔디가 될 정도로 추우니까 자켓과 장갑을 꼭 챙기세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펭귄과 과학자들은 때때로 시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이 크고 푸른 행성의 다른 곳과는 달리 남극에는 표준 시간대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경도선이 남극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떻게 시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출발한 국가의 시간대를 고수해요. 하지만 남극반도에는 전 세계 각지의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엉뚱해질 수 있어요. 한밤중에 실수로 이웃 국가를 깨우지 않고 무언가를 조율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온이 극도로 낮고 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바람만 불어도 공중에 떠다니는 잡초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생명체는 생존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얼어붙은 대륙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극에는 수십억 마리의 크릴이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바다표범과 펭귄도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귀엽고 포근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펭귄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선형의 몸매를 가진 최고의 수영 선수예요. 번식과 휴식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펭귄의 진짜 재능은 서로의 자갈을 훔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허들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극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펭귄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펭귄인데요. 물론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펭귄은 최대 3m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털복숭이 몸과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바다표범도 잊지 마세요. 이 해양 포유류는 남극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남극해의 시원한 바다에서도 번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쇼의 진짜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이 되면 이 거대한 생명체는 풍부한 크릴을 먹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타나요. 고래들의 뷔페가 열린 것 같네요. 2021년 칠레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처럼 생긴 기괴한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화석은 칠레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선반 위에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박물관에서는 더 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이상한 화석을 손에 넣었을 때 이 화석이 약 6억 6천만 년 전의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길이가 28cm, 너비가 18cm가 넘어요. 일반 달걀의 길이는 6.35cm에 불과하고 타조알의 길이는 거의 15cm에 달해요. 따라서 더띵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드러운 껍질의 알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알 중 가장 큰 알은 멸종된 마다가스카르 코끼리 새의 알로 마이클 조던 키의 1.5배에 달했어요. 알이 아니라 새가 말이죠. 남극 알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 알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해요. 따라서 누가 알을 남극에 남겼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 알은 또한 대부분의 공룡 알과는 완전히 다른 얇은 달걀 껍질과 숨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사실 도마뱀과 뱀의 알처럼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생물의 알이에요.
그 시대와 장소에서 알려진 공룡이나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그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사사우루스였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도마뱀과 뱀과 같은 259종의 살아있는 파충류와 그들의 알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을 낳은 어미의 몸 길이는 꼬리를 제외하고도 7m 이상이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백악기 후기에는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보유광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작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뼈, 그리고 다 자란 모사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요.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이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6,000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어요. 화살은 축구장 45개 정도의 면적을 덮고 있는 높은 산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2014년과 2016년, 과학자들은 랑폰이라는 얼음지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술록뼈와 뿔을 발견했어요. 일부 화살은 통째로, 일부는 조각난 채로 녹아버린 얼음판 주변에서 5개의 화살촉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른 동토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에요. 발견된 68개의 화살 중 일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화살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얼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랑포니는 현지 등산객이 빙하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3,300년 된 가죽 신발을 발견한 후 최초의 빙하 유적지 중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노르웨이에서 북미에 이르는 빙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정확히 32,000년 전쯤 시베리아의 한 강 근처에 다람쥐가 씨앗을 묻었어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씨앗은 귀여운 흰색 꽃을 가진 식물의 씨앗이었어요. 수천 년 후 한 과학자 그룹이 12층 건물 높이만큼 얼어붙은 땅속 깊이 이 씨앗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씨앗은 매머드, 들소, 털, 코, 뿔소와 같은 동물의 얼음과 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일부 어린 씨앗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작은 용기에 담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꽃은 오늘날 자라는 식물의 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1년 후 빙하기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고대 유전자 저장고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멸종된 종을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극에서 쇠빙선을 타고 고래를 찾던 과학자들은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무거운 배 뒤에 달린 카메라가 웨델해 바닥에 6천만 개의 빙어 둥지를 감지한 거예요. 둥지는 사방 25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면적은 워싱턴 DC 전체보다 약간 더 넓은 24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서식지에 모래의 선으로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까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주변 물보다 거의 2도 정도 따뜻한 바다의 특별한 지점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따뜻한 물의 윗부분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어린 빙하가 부화하면 이 지역으로 헤엄쳐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후 다시 해저로 내려가 자라서 새끼를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에서 빙어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빙어 둥지를 발견할 줄은 몰랐죠. 뉴질랜드의 남극 유산 신탁은 남극의 한 오두막에서 오래된 사진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스의 탐험대의 독특한 이미지로 밝혀졌어요. 이 탐험은 어니스트 쉐클턴이 이끈 유명한 실패한 탐험이었죠. 그는 웨델해에서 남극을 거쳐 로스해까지 육로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인 오로라호가 바다로 날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탐험가인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의 목표는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름은 질산 셀룰로스로 만들어졌고 작은 상자 안에 서로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유산 신탁은 필름을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22개의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진이 손상되었지만 남극의 유명한 지역인 맥머도 사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 동부 해안의 거대한 얼음판인 라셈 빙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487m를 뚫고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들은 물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속에 단강류라고 불리는 자꾸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또한 지하 강해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해류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멀리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남극의 얼음 강에서까지 감지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이 가장 먼 곳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나사가 항성, 행성, 은하 또는 블랙홀만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기관은 또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에서 일어난 발견도 연구해요. 그럼 나사는 최근에 뭘 발견했을까요?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나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어있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은 지구 전체 수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도울 수 있어요. 인류의 존재는 남극 대륙과 그것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의 발견들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얼음밖에 없는 이곳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남극 대륙은 남반구에 있는 세계 7대 대륙 중 하나예요. 총 면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호주의 거의 2배 크기라는 걸 의미해요. 진짜 운석을 보고 싶나요? 남극으로 가세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남극 대륙은 우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더 멋진 건 대륙의 흰 표면에서 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얼음에서 약 4만 5천 개의 운석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30만 개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지상암석이 없기 때문에 운석의 어두운 색 덕분에 발견하기가 쉬워요. 남극 대륙의 건조한 사막 환경 또한 그걸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심지어 1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남극에서의 화산 활동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이곳은 불이 얼음과 만나는 곳이에요. 서남극은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서남극에만 138개의 화산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여러분은 남극이 늘 추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해안 지역은 10도까지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없다면 남극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늘 얼음으로 덮여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3,400만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없는 대륙의 표면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사가 그걸 바꿨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오늘날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놀라웠어요. 대륙은 보이는 것과 달리 전혀 평평하지 않았어요. 계곡, 경사진 평원, 그리고 높은 산들로 꽤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이 남극 대륙 얼음 아래에서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드럼을 쳐주세요. 나사가 2개의 새로운 빙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우주에서 이 호수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최첨단 위성이라면 맞습니다. 2003년 나사는 아이스셋이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빙상물질 균형과 구름과 에어로졸 높이를 측정했어요. 위성은 또한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는 지도를 만드는 걸 도왔어요. 2010년 유럽 우주국은 2번째 위성인 크라이오셋2를 발사했어요. 얼음 두께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아이스셋의 후속인 3번째 아이스셋2를 발사했어요. 이것은 빙상의 해발 고도와 바다의 해빙의 두께를 측정했어요. 나사의 가장 진보된 지구 관측 레이저 기구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위성들의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한 쌍의 큰 호수 근처에서 이 두 개의 새로운 호수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이런 호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극 대륙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1.9km예요. 하지만 어떤 곳에선 특히 겨울 동안에는 3km 이상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륙의 얼음은 그 무게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없었어요. 2007년 아이스셋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표면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남극 대륙에 빠르게 흐르는 빙류 아래에 연결된 해빙스 호수의 전체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수백 개 있었어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빙하 연구가 헬렌 아만다 프리커는 아이스셋에 의해 측정된 해발 높이의 변화가 이런 호수의 역학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해빙수를 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로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배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에 얼음이 오르내렸죠. 하지만 어디로 물을 빼냈을까요? 당연히 바다죠.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프리커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서 한 호수에서 단 3일 만에 7,500억 리터나 되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새로운 호수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남극의 빙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해류와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호수의 체움과 배수 주기는 빙상의 균열과 크레바스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호수들로부터 발견한 정보는 또한 얼음 표면의 손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한 이 체움과 배수 시스템이 얼음이 바다와 대양으로 미끄러지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추가된 담수가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또한 생명이 정말 얼음 아래에 있는지 어떤지를 암시할 수 있어요. 와! 과학자들은 약 1068m의 얼음을 뚫었고 호수들 중 하나에서 채취한 물 샘플에서 대략 밀리리터당 10,000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박테리아의 존재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미세 생물과 같은 더 고등한 생명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호수들 중 하나가 그들의 고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호수가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남극 호수에서 보이는 패턴을 따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행성에 존재했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 종류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겨울 동안에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영하 89.2도예요. 2010년엔 그보다 더 낮은 영하 93.2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이 추위를 훨씬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의 크기 또한 1년 내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름에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겨울이 되면 1900만 제곱킬로미터로 커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조각으로 남아있죠? 미안 북극아, 네가 졌어. 이 귀엽고 작은 펭귄 아세요?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으니 이 동물들을 현지인으로 여기세요. 그곳은 어느 나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진짜 그걸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5가지 다른 종의 펭귄, 바다표범, 범고래들이에요. 대륙의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낚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으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여름 동안 대륙에 거주해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 수는 자연스럽게 1,000명으로 떨어져요. 남극 대륙의 얼음 이불은 세계 담수 보유량의 70%를 차지해요. 만약 이게 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해수면은 거의 60m 상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남극의 어둡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푸른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체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이 깊은 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오리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1960년 연구원들은 이 소리를 처음 녹음하고 바이오덕이라고 명명했어요. 영리하네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 소리의 근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대한 크라켄, 바다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 신비한 바다 괴물, 아니면 거대한 오리였을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중 더 기괴한 버전이 있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호주 서부 해안과 뉴질랜드 근처에서 비슷하지만 더 높은 음조의 신호를 녹음했고 이를 바이오 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이런 이름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소리는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소리의 규칙성을 고려할 때 소리의 원인이 기계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해양 연구는 제한된 기술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바이오덕과 바이오구스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론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수수께끼를 밝혀냈어요. 바이오덕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반복되는 소리를 분석했을 때 신호가 결코 겹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소스는 말하는 반면 다른 소스는 침묵을 유지하여 일종의 의사소통을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해양 생물이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듯이 그 답은 고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바이오덕 소리와 밍크고래의 울음소리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연안에서 들리는 바이오구스 소리는 다른 종이나 아주 어린 밍크고래가 내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래들이 저녁 식사 계획을 논의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인간을 비웃거나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 인간이 이 장엄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래와 소통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미 혹등고래 트웨인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획기적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이 해양 포유류와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해안으로 해양 탐험을 떠나 혹등고래 무리의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런 다음 이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재생해서 신호를 다시 바다로 보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안녕, 무슨 일이야? 와 같은 인사말과 비슷했지만 고래의 언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인사말은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거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해요. 신호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래가 보트에 다가가 주위를 돌며 안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고래의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분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에게 36번의 신호를 보냈고 고래는 그때마다 응답했어요. 게다가 고래는 응답하기 전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즉 연구팀은 고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10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트웨이는 아주 섬세한 대담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래 세계의 신사였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단순히 특이한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에 사용된 신호는 트웨인을 포함한 고래 무리의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래가 내는 소리를 녹음해서 고래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트웨이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정을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일본 남쪽으로 2,400km 이상 뻗어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의 수심은 약 11,000m에 이르는 해저의 거대한 틈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이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는 바이오덕과는 달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이 내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낮은 울림과 금속성의 쨍소리가 뒤따르는 SF 영화에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바이오왕 소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4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음향 조사를 하던 중 이 이상한 소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를 고래, 특히 브라이드 고래로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약 20만 시간의 바다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분석한 결과 브라이드 고래 무리와 일치하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도 소리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또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병이에요. 크라켄이나 고래 또는 어떤 종류의 괴물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해요. 병은 인간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좋아요. 한 가지 소리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고래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입니다.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더욱 외로운 곳이죠. 남태평양에 위치한 포인트 니모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섬은 2333km 떨어져 있어요. 다른 모든 방향에서 육지와 거의 같은 거리예요. 게다가 이곳에는 해류가 거의 닿지 않아 해양 생물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영양분 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7년 해양학자들은 포인트 니모 해역의 심해에서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거대하고 으스스한 소리였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블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현상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환상적인 버전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소리의 출처가 거대한 바다 괴물인 크라켄 또는 다른 생물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블롭에 대한 과대 광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빙산에 속해 있었어요. 빙산이 갈라지고 붕괴되면 매우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초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내요.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빙산의 소리를 녹음했고 더 블룹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니모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우주기관에서 서비스 중단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립니다. 우주물체는 그냥 바다에 떨어지죠. 이 외로운 곳에서는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동물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성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이곳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포인트 니모에 떨어진 우주선이 가끔 바다를 뚫고 비상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미스테리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전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미스테리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바다에서 녹음된 가장 신비로운 소리 중 하나인 업스윕을 만나보세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짧은 상승음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 설치된 하이드로폰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학자들이 업스윕이 화산 활동이나 수중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소리의 특성과 강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버전은 배제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생물학적 생명과 관련된 가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양동물의 이동 경로와 연중 다른 시간대의 행동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업스윕이 의사소통이나 항해를 위해 소리를 내는 특정 어종이나 다른 해양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해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돌처럼 보여요.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무게도 2kg 정도로 꽤 평범하고요. 하지만 이 바위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이동한 후 남극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덴버 남극 프로그램의 남극 운석 탐사 프로젝트인 안스맵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베르타 스코어 연구원은 1984년 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의 이름을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이 운석을 발견한 남극의 앨런 힐스에서 따온 이름이라 ALH입니다. 그리고 발견 연도와 샘플 번호가 있어요. 로베르타가 돌을 집어들고 우후 화성 덩어리를 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운석 그룹과 매우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 방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가스의 흔적 덕분이에요. 1976년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 용감한 바이킹 착륙선 덕분에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석 발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암석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구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운석 중 화성에서 온 운석은 약 100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운석군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 우주 여행자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 암석은 약 40억 년 전에 고향인 붉은 행성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은 이 평화로운 바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석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작은 소행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순간 ALH는 지구에 가까워졌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13,000년 전 지구와 충돌하여 우주여행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 화성 조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1996년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야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나사 연구원들은 이 파편이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ALH가 화성에서 형성될 당시 화성에 번성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우 미세한 자철광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구조와 화학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입자와 완전히 유사했어요. 이를 자성화석이라고 하며 자성 박테리아가 이를 생성해요. 따라서 한때 화성에도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과학자들은 운석에서 화성기원의 유기물질이 포함된 질소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운석을 더 조사하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극으로 가서 더 많은 운석을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극은 운석 사냥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놀랍게도 남극 대륙에서는 약 5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운석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암석은 각각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 암석은 소행성보다 큰 우주 물체 덩어리도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남극까지 운석 사냥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심각한 도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우주 운석은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딴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운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년 남극에서 약 1,000개의 운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개 이상의 운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걱정스러운 과학자들은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적설량, 지표면 온도, 얼음이 흐르는 속도, 지형의 경사도까지 고려한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었어요. 그 후 연구진은 다양한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석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후변화가 그들의 연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운석 사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운석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얼음이 강제로 위로 이동하는 산기슭이나 노두로 이동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눈을 쓸어내려 밝고 선명한 푸른 얼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를 꼭 챙기셔야 해요. 이 오래된 얼음은 녹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숨어있던 운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지표면의 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바위는 태양열을 일부 흡수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마치 운석들이 스스로 지하, 아니 얼음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숨는 것과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얼면 이 터널의 입구가 닫히면서 운석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둘러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총 8만에서 25만 개의 우주 암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운석 좌초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운석 좌초지대는 지질, 얼음 흐름, 기후 조건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운석이 지표면에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눈이 덮이지 않은 푸른 얼음 위에서도 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석을 눈에 띄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져 영구 관측소 근처의 블루 아이스 지대를 찾아내야 해요. 빙하학자인 베로니카 톨레나르와 그녀의 팀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남극 전역에 걸친 스마트 지도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 캐나다 우주국 등의 머신러닝과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이 지도는 과거에 발견된 운석과 모든 종류의 기후 및 얼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강조 표시해요. 운석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륙의 가장자리와 푸른 얼음이 있는 산 근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푸른 얼음만이 아니에요. 얼음 흐름의 온도와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너무 빨리 흐르면 운석이 쌓이기 전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석을 찾으려면 매우 정확한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표면 온도가 거의 항상 영하 9도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가라앉아요. 엘렌 힐스 지역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곳이 바로 ALH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1000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된 일종의 운석 금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핀불 하이맨 산맥과 같은 더 유망한 장소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최고의 운석 사냥 장소의 순위를 매기는 가볼 만한 곳 지수를 개발해서 향후 현장 탐사를 훨씬 더 목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블루 아이스 지역이 많은 만큼 수많은 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렌이라는 이름의 이 세련된 최신 잠수함은 남극의 심해를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발견하자 신비롭게 사라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인 서남극의 도슨 빙붕을 탐험하고 싶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침묵의 거인인 이 빙붕은 폭이 48.3km로 뉴욕시 길이와 맞먹는 길이에 달합니다. 마틴 반도와 베어 반도라는 두 개의 얼음 곳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지질학적 신비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사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는 다양한 풍경이 숨어 있어요. 도슨 빙붕의 밑바닥은 느리고 가차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거칠고 역동적인 지형입니다. 우뚝 솟은 얼음 구조물, 깊은 골짜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기괴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지형은 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면 인공위성으로 이 지역을 스캔하거나 눈을 뚫고 들어가 큰 그림을 하나씩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막연한 힌트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과학자들이 잠수함으로 빙봉을 탐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율 잠수정은 도슨 빙봉 아래 얼음 바닥 깊숙이 잠수해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로봇 탐험가들은 환상적인 첨단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쥐나 돌고래가 하는 일이죠. 소리를 사용하여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음파를 내보내고 그 음파가 위에 빙봉이나 아래의 해저와 같은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동물은 음파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음파의 변화를 감지하여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가 보내는 클릭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화 기술을 모방해서 수중 탐험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버전은 훨씬 더 멋지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상세한 3D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 잠수함은 로봇 탐험가 중 하나였어요. 북유럽의 바다 신에서 이름을 따왔죠. 렌은 남극의 험난한 지형을 항해하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섬뜩한 결말로 이어졌어요. 2019년 렌은 도슨 빙봉 아래의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영웅이었죠. 탐사팀은 달의 반대편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두꺼운 얼음 밑으로 998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어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거리와 같아요. 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멀리 더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16km가 넘는 빙하 뱃속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과학자들은 매끄럽고 균일한 얼음 표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렌은 거대한 균열과 산등성이로 표시된 밑면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지형들이 시간이 흘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비한 소용돌이와 눈물 방울 모양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질학이라기보다는 예술처럼 보였죠. 이것은 실제로 빙봉과 그 주변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뜻한 물이 얼음 밑으로 스며들어 아래에서 얼음을 녹입니다. 때로는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패턴이나 그림처럼 보이는 기묘하고 고르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들 중 일부는 길이가 396m가 넘는 거대한 것도 있어요. 축구장 3.5개를 합친 길이죠. 소용돌이 치는 낙서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좌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면 물이 특별한 방식으로 회전해서 모양이 구부러지고 나선이 그려집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공과 같은 물건을 던지려고 하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굴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다른 남극 빙봉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도슨의 빙봉만큼 장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렌은 끔찍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은 훌륭한 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도슨 빙봉은 단순히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섬세한 시스템의 일부이고 서남극의 거대한 빙하를 막는 보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빙봉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여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 아래로 스며들고 얼음이 녹으면 도슨 빙봉은 더 이상 육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없게 돼요. 보호 장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빙하가 바다로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더 많은 물이 유입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결국 해안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렌은 강력한 수중 해류로 인해 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는 거대한 구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치 빙하 위에서 똑딱거리는 시계를 본 것 같았죠. 위험은 높았지만 다행히 잠수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더 활동하며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렌이 빙하 아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빠져 24시간 동안 통신 없이 지낸 적도 있을 정도로 험난한 임무였어요. 하지만 모든 봉우리와 계곡을 매핑했습니다. 40번이 넘는 얼음 속 임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4년 초 렌은 트와이트 빙하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대담한 미션이었죠.
이곳은 불길하게도 최후의 빙하라고도 불립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빙하가 붕괴되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해서 곳곳에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렌은 빙하 밑바닥을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이곳은 이전에 지도가 작성된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 탐사는 빙하의 비밀을 밝히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왜 녹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이 렌의 두 번째 탐험이었어요. 이전 방문에서는 빙하 밑바닥을 매핑한 최초의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렌은 198m에서 504m까지 깊이를 탐사했어요. 이를 통해 둠스데이 빙하가 따뜻한 해류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동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자기 렌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 경고도 흔적도 없어요.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던 순간 심연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조난 신호도 마지막 정성도 없었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광범위한 수색을 보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드론이 얼어붙은 하늘을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빙하의 소나기에서 잠수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렌의 배터리가 방전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 시점에서 457m의 얼음 아래 심연에 삼켜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과학팀에게 매우 슬픈 손실이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제 렌을 대신하여 2H의 지휘 아래 중요한 연구를 계속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에 갇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해류에 의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물체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렌의 실종으로 과학자들은 당황했고 빙붕은 좀 더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보물 같은 지식을 얻었어요. 과학자들은 남극을 계속 탐험하며 눈 속에 숨어있는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9천만 년 전 남극 근처에서 무성한 온대우림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던 고대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남극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토양에 보존된 화석화된 뿌리, 꽃가루, 호자를 발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개월 동안의 극지방의 어둠 속에서도 번성했던 열대우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과거와 미래의 지구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죠. 이런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금세기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며 기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남태평양에서 훈가 하파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쓰나미가 일본 북미, 남미까지 도달했어요. 통가 역시 큰 타격을 입어 국가 전체 경제의 20%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어요. 코펜하겐의 닐스 보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샘플을 연구한 결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화산 재앙이 있을 거라는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가 화산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나 더 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고 심지어 문명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화산 폭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세계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버밍엄 대학교의 화산학자인 마이클 캐시디는 이와 같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해요. 그는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이 소행성 방어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화산 대폭발은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폭발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계획이 없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에서 규모 7의 마지막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날씨를 교란하고 식량 부족을 초래하여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 화산 폭발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폭발로 거대한 입자구름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입자들은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를 냉각시켜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는 여름이 없는 해로 알려지게 됐어요. 기온이 급강하하고 흉작과 기근이 확산되고 콜레라가 유행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 1816년 스위스에서 유난히 추웠던 여름 동안 실내에 갇혀 지내면서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많은 화산이 분화했지만 탐보라 화산의 규모에 맞먹는 화산은 없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새로운 초화산 위협이 있다고 경고해요. 또 다른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세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음 화산 폭발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너무 늦기 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화산 폭발은 여름이 없는 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어요.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미 모든 종류의 날씨 변화와 더 취약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질 과학자 마이클 람피노 박사는 현재 세계가 더욱 불안정하며 현대의 거대 분화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가 화산 폭발의 여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대신 더 차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화산 활동이죠. 화산학자인 토마스 오브리 박사는 화산 폭발로 방출되는 이산화황 가스가 더 뜨겁고 난류가 많은 대기에서 과거보다 더 빠르고 멀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스는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하여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 냉각을 유발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815년보다 더 강력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의 또 다른 대기과학자는 이러한 공기 중 입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입자가 햇빛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의 더 따뜻한 기후에서 화산 폭발은 지표면 냉각 효과를 15%까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많습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산 폭발의 영향에 대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또한 과거의 화산 폭발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화산 폭발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화산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핵과 고대 나이테를 분석하여 날씨 변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몇 차례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1도에서 1.5도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례 중 하나는 1257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사말라스 화산 폭발로 이 폭발은 소빙하기를 촉발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지구 냉각의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가 몇 년 동안 약간 냉각되었습니다. 이 분화는 인공위성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산화황의 방출량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지진계와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다음 대규모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행히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구하여 당국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피계획 수립과 화산 냉각으로 인한 전 세계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 포함됩니다. 날씨 패턴의 변화로 인해 화산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하 마그마의 압력이 낮아져 분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극심한 강우는 화산 균열로 스며들어 강력한 증기로 인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는 활화산과 휴화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연구원들은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화산을 매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서 초화산 위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거나 강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716개의 화산, 알려진 모든 활화산 중 약 58%가 극심한 강우로 인해 촉발되어 또 다른 미니 빙하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2022년 1월 15일에 발생한 훈가통가 훈가하아파이 화산 폭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역대 가장 높은 연기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태평양 해저에 위치한 이 화산은 이전에 기록된 그 어떤 분화보다 높은 57,000m 높이의 화산재 구름을 내뿜었습니다. 이번 분화가 더욱 놀라운 것은 화산 폭발이 사상 최초로 중간권에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중간권은 지구대기의 세 번째 층입니다. 지구 상공 약 48,800m에서 시작되며 이곳에서 유성이 타기 시작하고 별똥별이 만들어져요. 옥스포드 대학교와 RAL 스페이스의 연구진은 화산 연기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의 정지 궤도 기상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높은 화산 연기의 기록은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4만 미터 높이에 도달했어요. 흥미롭게도 이런 종류의 측정은 현대 위성 기술 덕분에 가능했으며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잠재적인 글로벌 화산 재해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또 다른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네스 반도에 위치한 화산이에요. 2024년 11월에 가장 최근 분화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산 폭발은 밤 11시 직후에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화산은 약 3.2km 깊이의 균열에서 주황색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당국은 시운체의 주택과 레이캬비크 남서쪽의 인기 관광지인 블루라군 스파 리조트에 머물던 투숙객에게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한국 여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당국은 인근 그린다비크 마을을 포함한 반도 전역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 배출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3,8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그린다비크는 화산 활동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기반 시설이 손상되고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8월 그린다비크 인근 순두 누카기가르 분화구에서 3.8k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용암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최근의 화산 폭발이 지난 8월의 폭발보다 훨씬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물리학 전문가들이 항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분화보다 강도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현재 그린다비크 화산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많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발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긴 시베리아예요. 여긴 너무 추워서 차가운 돌풍이 여러분의 얼굴을 따끔거리게 만들어요. 저 하얀 눈들이 여러분의 눈을 부시게 하죠. 영구 동토층 때문에 이곳은 남극과 비슷해요. 최근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지역의 강 중 하나를 연구했어요. 시추장치의 도움으로 얼어붙은 흙 샘플을 몇 개 추출할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얼음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발견되어 깜짝 놀랐어요. 후에 연구실에서 그들은 이 생명체가 델로이드 로티퍼라고 알려진 미세한 다세포 유기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생물들은 작은 지렁이 같아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벌레들이 얼어붙은 환경에서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 속에서 발견된 로티퍼의 나이는 약 24,000살이었어요. 그리고 해동 후 마치 수천 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처럼 번식을 하기 시작했죠. 추가 분석을 통해 이 유기체들이 수십만 년 동안 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로티퍼들은 사람들이 아직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초능력은 아니에요. 델로이드 로티퍼는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에 강한 동물 중 하나예요. 이들은 산소와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또 산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고 음식과 물 없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는 걸로 알려진 생물은 이 녀석들뿐만 아니에요. 특정 종류의 이끼와 몇몇 미생물들도 거의 불멸이에요. 회충이라고 불리는 선충은 세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좋은 벌레예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에펠탑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10배 더 크게 하고 지하에 가둬봅시다. 지표면 아래 수천 미터 바로 이 깊이에서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곳에는 햇빛도 없고 공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구의 표면보다
지구의 핵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온도는 가장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보다 더 높아요. 수백만 톤의 토양이 위에서 엄청난 압력을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회충은 공기, 음식이 없어지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독특한 정체 상태 또는 깊은 동면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벌레들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몸의 거의 모든 과정이 멈춰요. 이 생물들은 매우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고 환경이 더 살기 좋아졌을 때에만 깨어나요. 그나저나 이 생물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깊은 지하로 갈 필요는 없어요. 선충은 전 세계에서 발견돼요. 뜨거운 온천, 사막, 높은 산속, 남극 대륙의 혹독한 얼음 사이 동물과 인간들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다음 불멸의 생명체는 물곰이라고도 알려진 완보동물이에요. 이것들은 절지동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작은 8개의 다리를 가진 무척추 동물이에요. 이걸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현미경으로 완보동물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아주 작은 곰같이 생겼어요. 항상 몸 주위에 얇은 물층을 필요로 해서 물곰이라고 불리죠. 탈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완보류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모래 언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발견돼요. 독특한 유기체 구조 덕분에 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요. 네, 말랑해 보이지만 몸은 단단한 각피로 덮여 있어요. 이 껍질은 메뚜기, 사마귀 그리고 다른 많은 곤충들의 외골격을 닮았어요. 물곰은 자랄 때 각피의 오래된 층을 잘 피해요. 8개 다리엔 각각 4개에서 6개의 발톱이 있어서 어떤 표면에도 달라붙을 수 있죠. 곰은 남극의 얼음 온도보다 3배나 더 추운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열기도 그들에겐 문제가 안 돼요. 물을 끓게 하는 온도에서도 살아남은 게 증명되었어요. 또 물곰은 방사선과 높은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죠. 바다 깊은 곳에서 압력은 가장 강한 금속 합금도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들은 6배 이상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우주의 진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이건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예요. 물곰은 이런 보호가 필요 없어요. 지구 근처 궤도에 진입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죠. 모두 전리 방사선으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단백질 덕분이에요. 다른 불멸의 유기체처럼 물곰도 극저온의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완보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잠이 들어요. 주변 조건이 동결, 건조 또는 산소 부족을 암시하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 통 모양을 유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유기체들과 미생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큰 건 어때요? 철갑 딱정벌레를 소개할게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에 살아요. 이 곤충들은 높은 온도나 산소 없이 방사능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껍질이 너무 튼튼해서 드릴이나 망치로만 뚫을 수 있어요. 이들의 튼튼한 외골격은 특별한 물질인 키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개나 새우의 갑옷에서도 발견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철갑 딱정벌레의 키틴은 매우 튼튼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해줘요. 위험이 닥쳤을 때 껍질의 특별한 공간에 수염과 튼튼한 다리를 숨길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은 갑옷을 뚫고 물어뜯을 수 없어요. 딱정벌레를 뱉어내고 다른 곳으로 점심거리를 찾아가 버리죠.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벌레는 다시 다리를 뻗고 제 할 일을 해요. 또 갑옷은 딱정벌레가 탈수되지 않게 해주는데 이건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의 더운 지역에서 매우 유용해요. 외골격 내부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벌레들은 물을 찾을 때마다 수분을 흡수해서 액체를 몸 안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 다음 생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거의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죠. 우린 루마니아 남동부 흑해 근처로 갑니다. 여기 황량한 넓은 평원에 구덩이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광산이에요. 지구 표면의 공기는 보통 약 20%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광산에선 10%밖에 안 돼요. 동그란 공기에는 높은 함량의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사람들은 산소 탱크 없이는 그곳에서 숨쉴 수 없죠. 거기에 있는 물과 공기는 오염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동굴에는 48종의 생물이 발견됐어요. 그중 33가지는 새로 발견된 종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큰 게 살고 있어요. 이상한 흰 달팽이들이 광산의 벽을 기어다녀요.
물에는 투명한 새우와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거머리가 헤엄치고 있죠. 거대한 수염을 기른 흰 진해와 으스스한 흰 거미가 땅 위를 달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약 500만 년 동안 여기서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물전갈과 이 동물의 다른 미확인종을 볼 수도 있어요. 뜨거운 모래나 열대숲에 사는 친척을 닮진 않았어요. 여기 사는 생물은 하나도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하얗거나 투명해요. 눈은 없지만 이 어두운 공간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긴 발과 더듬이가 장착되어 있죠. 동굴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에 든 산소가 적어져요. 하지만 살고 있는 유기체의 수는 증가해요. 공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동굴의 모든 주민들은 태양빛을 본 적이 없고 어둠 밖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식물이 산소를 생산해내지 않는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이것들의 생존 여부에 대한 답은 작은 호수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물 표면은 이상한 거품으로 덮여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하얀 물질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찢어지기 쉬운 부드러운 젖은 종이 같죠. 이건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인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밖에보다 동굴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처럼 이 박테리아는 그걸 흡수해요. 하지만 광합성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학 합성을 위해 물을 이용하죠. 이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것은 다른 박테리아를 위한 먹이예요. 그리고 이 다른 박테리아들은 더 큰 생물들의 먹이가 되죠. 지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먹이 사슬이 이곳에만 존재해요. 몹시 추운 캐나다의 한 공원에서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명 얼어붙은 용의 기이한 뼈대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뼈는 수백만 년 동안 꽁꽁 얼은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이상한 화석의 종을 알아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것은 익룡의 새로운 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익룡은 날개폭이 5m 이상인 날아다니는 거대한 파충류였어요. 머리는 몸 크기의 3.5배였습니다. 익룡은 7,600만 년 전에 다른 공룡들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과학자들은 익룡이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던 동물들 중 가장 크고 사납고 기이한 동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속은 크리오드라콘 보레아스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는 북풍에 얼어붙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2013년 한 젊은 등산가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몽블랑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금속 상자가 눈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귀한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사파이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상자를 당국에 신고했어요. 이 상자는 약 50여 년 전 인도에서 출발하여 이 산에 추락한 두 비행기 중 하나에 타고 있던 승객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자에 든 보석은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당국은 이 보물상자의 상속인을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2007년 시베리아 북서부에서 술록 목동이 아들들과 나들이를 하다가 얼음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이것이 얼어붙은 매머드의 새끼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지역 박물관에 연락했습니다. 이 어린 매머드는 뉴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발견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매머드 미라였습니다. 뉴바는 41,800년 동안 얼음 속에 있었고 생후 30일에서 35일 정도입니다.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로 볼 때 거의 큰 송아지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뉴바는 전 세계의 박물관을 순회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얼음과 눈층으로 덮인 남극 대륙에는 얼어붙은 화산인 에버러스 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1841년 북극 탐험가들에 의해 폭발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산은 높이가 3,657m이고 지난 130만 년 동안 활동적이었습니다. 화산 중앙 깊숙한 곳에는 많은 양의 용암으로 가득 찬 거대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화산은 가끔 폭발하는데 이는 화산 폭발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폭발은 대체로 작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991년 2명의 등산객이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을 횡단하던 중 최근에 길을 잃은 등산객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안타까운 발견을 보고하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일단 유해가 수습되고 난 후 시신은 전혀 최근 것이 아닌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얼음 사나이가 5,000살 이상 된 것으로 판단했고 오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는데 시신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년 동안 오치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치는 잉크 바디 아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위 내용물을 조사한 결과 그의 마지막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베이컨과 비슷한 소금에 절여 건조한 고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치는 적어도 중부 유럽 어딘가에 살고 있는 19명의 친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시베리아의 고대 다람쥐구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람쥐 중 한 마리가 땅속 깊은 곳에 소중한 씨앗을 숨겨두었습니다. 씨앗은 32,000년 동안 얼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래전에 멸종된 실레네 스테노필라 꽃의 씨앗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씨앗 안에서 식물 조직을 회복할 수 있었고 꽃 식물 전체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 멸종되었던 이 꽃을 전 세계의 자연 서식지에 다시 보급했습니다. 1930년에 노르웨이 과학자 팀이 북극해를 항해하면서 바다와 빙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위험하고 얼음 같은 땅 화이트 아일랜드에 도달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과학자들은 눈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트 안에서 과학 장비와 다양한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었는데 S.A. 안드레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켓도 있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안드레 북극 열기구 탐험대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1897년 안드레가 이끄는 스웨덴 탐험가들은 수소 풍선을 타고 북극으로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33년 후에 난파선이 발견되었을 때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습니다. 열기구는 스웨덴에서 출발한 지 이틀 만에 화이트 아일랜드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험가들은 작은 임시보트를 타고 섬을 여행했지만 더 이상 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울리 매머드가 2010년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머드가 발견된 곳 근처의 작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매머드의 이름을 유카라고 지었어요. 유카는 39,000년 동안 얼어 있었고 6살에서 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카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연구되어 왔고 매머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에 과학자들은 유카의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어요. 언젠가는 울리 매머드가 이 땅을 배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남극 대륙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매우 춥고 눈으로 덮여있고 몇 개의 작은 언덕을 제외하고는 평평해 보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2000년대 초 캄브루체프 산맥을 연구하다가 과학자들은 그 작은 바위 언덕이 실제로 1.6km 높이의 거대한 산의 정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산의 높이가 실제로 약 3,000m이고 1,2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유럽 알프스 산맥과 거의 같은 크기예요. 엄청난 얼음과 눈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요. 시베리아의 한 금광에서 한 사업가가 근처 강을 조사하다가 얼음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사샤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울리 코뿔소 새끼였어요. 울리 코뿔소는 15,000년 동안 멸종 상태였습니다. 사샤는 최대 39,000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샤가 특별한 이유는 울리 코뿔소 몸 전체가 발견된 경우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펠로 주변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심지어 수백 년 전의 유물들이 얼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발견됐어요. 군인들의 개인 소지품, 일기, 사진, 심지어 러브레터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얼음 아래에 보존된 오두막 전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두막은 단단한 금속 헬멧과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45년 존 프랭클린 경은 불운하게 끝이 난 북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선원들은 HMS 에레버스와 아이러니하게도 HMS 테러라는 이름의 두 배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탐험대는 재앙을 맞았고 두 배 모두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 HMS 테러가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70년 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차가운 물은 배를 원래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배가 시간이 멈춘 듯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시와 잔은 여전히 선반에 놓여 있었고 침대와 책상도 정돈되어 있었으며 승객의 짐까지 양호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HMS 에버러스도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물 상태 변화로 인해 배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이킹들이 사용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노르웨이의 한 산악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 빙하 얼음에서 수백 개의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 중 하나는 열리지 않도록 용접이 돼 있는 거대한 나무 상자였어요. 연구원들은 이 상자를 열기 전에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 바이킹의 보물이나 고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들이 가득할 거라고 믿었죠.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평범하고 오래된 밀랍 양초밖에 없었어요. 이 상자는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를 분석한 결과 그 상자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이킹의 시대는 11세기에 끝났습니다. 양초 상자는 긴 밤을 밝히기 위해 여름 농장에서 겨울 농장으로 운반하던 농부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극에서는 과학 연구 외에는 할 일이 딱히 없어요. 몇몇 귀여운 펭귄들과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들을 확인해 볼 순 있죠. 또 가끔 고래가 주변에서 헤엄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남극 대륙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만이 살고 있는 가장 큰 땅 중 하나예요. 이 과학자들이 고대 공기와 대기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꽤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냈어요. 이들은 특별한 드릴을 사용해 140m 아래에 깔끔한 원통 모양의 구멍을 팠어요. 이 얼음 중 일부는 최대 80만 년 정도로 오래된 것들인데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죠. 마치 특정 나무의 나이를 결정하기 위해 나이테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수월하게 땅을 판 후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약간의 얼음을 구멍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보기로 했어요. 과학자들은 정말 특이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마치 우주선을 타고 많은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죠. 소리의 높이는 얼음 덩어리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높은 음에서 시작해 낮은 심장 박동 소리처럼 끝났어요. 과학자들은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 당황했고 얼음을 조금 더 떨어뜨려 봤는데 변형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소리가 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죠. 이들은 저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종류의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극 대륙에는 꽤 많은 화산들이 있는데 그중 많은 수가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판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91개의 화산을 발견했고 더 많은 화산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이곳은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가 되었어요. 정기적인 과학 연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지하에 있는 눈에 띄는 큰 원뿔 모양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들은 얼음 속 3km나 깊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봉우리의 높이가 914m가 넘고 지름은 수십 킬로미터나 되었죠. 하지만 표면을 보면 종이처럼 평평한 평지였어요.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화산 안에 사실 얼음 덩어리를 떨어뜨린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비록 지하 화산의 존재가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던 그곳이 실제로 화산 위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요. 이들은 다른 곳보다 고대 기후를 연구하기에 쉽고 덜 위험한 곳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얼음 샘플을 수집해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어요. 마치 공룡이 땅을 돌아다니던 수백만 년 전의 호박에 박힌 선사시대의 곤충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작은 벌레 대신 과학자들은 고대의 먼지, 기포, 바다소금, 화산재, 그리고 그 환경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것들을 연구했어요. 이것들이 사실상 그 당시 기후가 어땠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얼음 샘플들은 남극 대륙의 서쪽 빙상이 지구의 기후가 따뜻해졌을 때 녹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와 외딴 작은 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음에도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음 샘플을 연구하는 과정은 무엇을 발견하는지에 따라 일주일 또는 심지어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들은 샘플을 조금씩 부수거나 녹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이 깊어질수록 우린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얼음에 갇힌 고대의 기포를 연구하기 위해 공기를 빼내고 유리병에 넣는 동안 연구원들은 진공 후드 아래에서 샘플을 으깨야 해요. 얼음 샘플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손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도록 각 도구들은 청정실 상태에 있어야 해요.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바디수트와 여러 겹의 장갑을 끼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해요. 지문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샘플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들은 대기의 구성과 온도의 변화를 보기 위한 특정 패턴을 찾습니다. 하지만 얼음 몇 조각을 구멍에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움직일 때와 정지해 있을 때 내는 소리가 다른 것과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과학적인 단어는 도플러 효과예요. 이것은 파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파동의 진동수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 효과는 소리의 주파수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겨갈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과 빛과 같은 다른 종류의 파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도플러 효과에 관해서는 음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얼음 조각을 구멍의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 음파가 다시 위로 이동해 그들이 뚫었던 좁은 관 주위로 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퓨퓨 소리가 났던 거죠. 이 얼음 덩어리가 우리 아래로 140m 이동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석유 선박들은 해양 지각에 지구 아래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구멍을 파요. 러시아에 있는 콜라 초심층 시추공은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구멍이에요. 이것은 지표면 아래 12,200m 이상 내려가는데 12km에 도달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 아래는 멘틀까지 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 구멍은 말 그대로 수박 겉을 핥은 것뿐이에요. 이것은 석유를 캐기 위한 구멍도 아니었고 바다에서 판 것도 아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1992년에 온도가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 섭씨 37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추 작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버려져 지금은 황량한 구멍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지구 중심에 가장 가까이 판 것이었어요. 무서운 건 현장에 있던 몇몇 근로자들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멘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부의 바하우트 고대 구멍이 존재해요. 사실은 수도인 사나보다는 오만에 더 가까이 있죠. 이 구멍은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와 남극에 있는 구멍과는 달리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님 인공적인 것일까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피해 다니려고 해요.
지역 사람들은 구멍이 주변 사람들이나 그것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죠. 그들은 구멍이 영혼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인해요. 이 구멍은 폭이 30m고 깊이는 100m에서 200m 사이예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몇 과학자에 따르면 이 우물은 환기가 거의 안 되고 산소도 거의 희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그 누구 또는 그 무엇도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에서 2016년 3월에 낮은 톤의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포착됐어요. 어떤 그르릉거리는 소리에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죠. 과학자들은 티타늄으로 덮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거대한 압력이 마이크를 부수지 않도록 하면서 몇 주간 이 소리를 포착했어요. 이곳은 해수면 대기압의 1000배나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했죠. 꼬박 23일 동안 마이크는 고래가 지나가는 전형적인 소리와 위에서 배가 가로질러 항해하는 소리, 심지어 근처에 지진이 우르릉거리는 소리도 포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이 소리를 애초에 발생시켰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연구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서 나는 소음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에 의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이런 소리가 반향 위치 측정에 의존하는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다가 50년 전보다 약 10배 더 시끄러워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선박, 잠수함, 수중건설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바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북극광은 소리를 내요. 보통 오로라가 가장 강력할 때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미하게 펑펑거리고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마이크를 사용해 그 소리가 우리 바로 70m 위, 즉 상당히 낮은 곳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은 오로라의 특정 지역에서 전하가 힘을 얻음으로써 발생해요. 전하는 북극광을 만들어내는 자기 폭풍에 의해 방해를 받아요. 그 결과 작은 불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희미하게 탁탁거리며 펑펑대는 소음을 내게 되죠.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두 명의 라이벌 로버트 스콧과 로알드 아문센은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쉽지 않았고 스콧에게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문센은 경쟁자보다 먼저 남극점에 텐트를 설치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콧의 테라노바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영국 지질학자 토마스 그리피스 테일러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해냈어요. 그는 1911년 빙하의 바위 틈에서 피처럼 보이는 폭포를 발견했고 이 폭포는 현재 그의 이름을 따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섬뜩한 색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한 세기가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강력한 전자현미경을 들고 테일러 빙하로 이동하여 빙하의 성분을 분석했어요. 이전 연구에서 진홍색 수수께끼의 표면을 살짝 드러낸 적은 있지만 광물학적 구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었어요. 이 연구진은 다양한 분석 장비를 동원하여 철분이 풍부한 작은 나노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인간 적혈구의 100분의 1 크기인 이 작은 입자는 고대 미생물에서 유래했어요. 이 미생물은 테일러 빙하의 녹은 물에서 풍부하게 번성합니다. 이 나노구체는 철, 실리콘, 칼슘, 알루미늄, 나트륨으로 가득 차 있어 빙하 아래 물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독특한 구성을 형성해요. 이 나노구체는 광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검출 방법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 빙하의 얼음 속에는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번성해온 고대 미생물 군집이 존재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켄 리비 박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과학자로서 행성물질과 화성 샘플 분석에 대한 놀라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성 탐사선이 남극에 착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피해 폭포가 그토록 매혹적인 붉은색을 띠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피해 폭포를 모의 화성 착륙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집한 샘플은 존스 홉킨스 처리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리비는 투과 전자 현미경의 힘을 발휘하여 수수께끼의 나노 구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현재의 탐사선으로 다른 행성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화성과 같이 추운 행성에서는 환경물질의 실체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매우 작고 비결정체일 수 있기 때문에 탐지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석 행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투과 전자현미경이 필요해요. 화성 탐사선에 투과 전자현미경을 장착하는 것은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폭포를 본 적이 있나요? 매년 2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이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호스테일 폭포가 이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해가 질 무렵 태양광선이 폭포에 완벽한 각도로 내리쬐면서 폭포가 선명한 주황색과 붉은색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요. 이 자연의 기적을 언제 누가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계곡에 살던 사람들은 이 폭포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비밀에 붙여졌어요. 1973년에 이르러서야 사진작가 갤런 로웰이 이 폭포의 사진을 최초로 찍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의 폭포는 소셜미디어에서 불처럼 퍼져나갔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웅장한 폭포는 매년 수백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선 호스테일 폭포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2월에 눈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폭포에 물이 충분하지 않아 마법을 연출할 수 없어요. 낮에는 쌓인 눈이 녹을 정도로 기온이 충분히 따뜻해야 해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눈이 얼어붙어 불이 붙지 않으니까요. 둘째, 해질녘 서쪽 하늘이 맑아야 합니다. 햇빛이 호스테일 폭포에 닿아 생동감 있게 빛나려면 직진하는 경로가 필요해요. 요세미티의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쇼가 시작될 때쯤이면 마법처럼 구름이 걷힐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약 10분 동안 요세미티 불폭포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돌의 미스테리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무거운 돌은 마치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듯 메마른 호숫바닥인 레이스 트랙 플라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돌들은 갈라진 진흙 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자기장이나 강한 회오리 바람인 먼지 악마부터 장난꾸러기들의 장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스테리만 더해졌죠. 2006년 랄프 로렌츠라는 나사 과학자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른 행성의 기상 조건을 연구하던 중 데스밸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타파웨어 용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로렌츠는 용기에 물을 채우고 작은 돌멩이가 튀어나오게 한 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에 모래가 담긴 큰 물통에 이 얼음 구조물을 넣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바위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모래에 흔적을 남겼죠. 로렌츠는 얼음이 어떻게 조간대성 해빈을 따라 큰 바위를 띄우고 움직이게 하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이 지식을 응용하여 로렌츠와 그의 연구팀은 데스밸리의 특정 겨울 조건에서 충분한 물과 얼음이 형성되면 가벼운 바람에도 바위가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가로질러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미끄러지면서 진흙 지형에 흔적을 남겼죠. 오색 빛깔의 강, 콜롬비아의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는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 동안은 여느 평범한 강처럼 보여요. 진정한 마법은 수위가 딱 맞는 우기와 건기 사이에 일어나요. 이 독특한 강 바닥에는 특별한 식물이 늘어서 있고 조건이 맞으면 눈부신 색채로 물들기 시작해요. 선명한 빨강, 멋진 노랑, 무성한 초록이 푸른 물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수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은 9월부터 11월까지 단 몇 주 동안만 지속됩니다. 콜롬비아의 우기에는 강물이 너무 빠르고 깊게 흘러 강바닥을 덮어 식물이 붉게 변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강에서 활기찬 생명체를 지탱할 만큼 물이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물을 잡아야 합니다. 몰디브 해변이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유는 미스테리지만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생물 발광 플랑크톤 덕분입니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작은 수중 디스코볼처럼 움직이면서 멋진 푸른빛을 발산해요.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빛나는 발자국을 남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마법 같은 플랑크톤들 사이에서 밤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생물의 생체 발광이 포식자에 대한 영리한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미생물이 작은 푸른빛을 내면 공격자가 방향을 잃고 놀라게 돼요. 플랑크톤은 루시페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이 빛을 발산합니다. 이 매혹적인 플랑크톤은 1년 중 언제든 볼 수 있지만 6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기간에는 몰디브 바다에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져 해가 지고 밤하늘이 어두워지면 발광쇼를 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해류에 의한 해안 가까이로 대량으로 밀려올 때만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 환상적인 쇼가 언제 펼쳐질지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고 여행 카탈로그에 나온 모습 그대로를 담을 수 있도록 높은 ISO 카메라로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중국 북부에는 높은 고도에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차가운 땅인데요. 산의 가장 높은 층인 토양 밑에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깔려 있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기후를 거스르는 이 얼어붙은 땅의 영역은 핑취한현의 산비탈에서 8m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여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거친 토양층이 영구 동토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기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친 토양이 뜨거운 기후가 영구 동토층을 녹이는 것을 막아주어 1년 내내 땅이 얼어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뜨거운 태양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남부에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습니다. 이 멋진 푸른 빙하는 약 260평방킬로미터 정도 크기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를 방문하신다면 측면에서 아치형으로 형성된 얼음 통로가 근처 육지까지 뻗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치형 통로가 부서지고 얼음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빙하에서는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치가 형성되거든요. 곧 또 다른 아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유리 해변에는 모래는 없고 바다 유리라고 하는 컬러풀한 보석 같은 조약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조약돌은 쓰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해변은 주민들이 유리,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결국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가 남아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부숴 밝은 색의 조약돌로 변신시켰고 이제는 이 돌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는 베네수엘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산인 테이블 산 중 하나를 따라 흐르며 760m 아래 정글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펠탑보다 3배나 높은 높이죠. 물이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로 증발해버려요. 방문객들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안개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피디치 글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끼로 뒤덮인 바위가 가득하고 진홍빛 붉은 물이 흘러 마치 고대 동화에 나오는 장소처럼 보여요. 물이 붉은 것은 얕은 강 아래에 있는 붉은 사암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가시려면 가파른 진흙 언덕 아래로 위험한 하이킹에 도전하셔야 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피디치 글렌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루비색 물에 비치는 햇빛과 우뚝 솟은 바위를 보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맑은 핑크빛 물과 에메랄드빛 녹색 숲이 둘러싸고 있는 힐리어 호수는 실존하는 장소라는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이 호수의 색이 왜 분홍색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상징인 분홍색은 호수의 높은 소금 함량이 할로박테리아를 끌어들인 거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색이 분홍색이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작은 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인 대리석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밖에서 보면 다른 동굴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 안의 벽에는 부드러운 소용돌이 모양의 푸른 대리석이 가득하죠. 수천 년에 걸쳐 물이 동굴 안의 대리석 퇴적물을 침식시키며 이 독특한 동굴을 형성해 왔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대리석의 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 벽을 따라 생긴 파란색 빛은 물이 반사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진흙 화산은 정확히 이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아닌 아제르바이잔에서만 화산 분출이 300번 이상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200번 이상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진흙 화산은 진흙, 물, 가스의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가스가 모인 포켓이 지하에서 형성되고 표면으로 밀려나면 나중에 진흙이 분출되어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이 화산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진흙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마을 전체가 질척질척한 진흙에 덮인 적이 있었어요. 파무칼레는 온천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멋진 언덕입니다. 이 터키 이름을 번역하면 솜의 성이 돼요. 이 온천은 석회암의 일종인 트라베르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석회암은 언덕에 아름다운 흰색 색조를 더해줍니다. 게다가 이 돌은 지열의 성질이 있어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온도는 35도에서 100도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자연의 목욕탕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전설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거대한 아일랜드 거인이 스코틀랜드 거인과의 싸움에 도전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거인이 만날 수 있도록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아일랜드 거인이 적을 물리치자 스코틀랜드 거인은 집으로 달려가 뒤에 길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물가의 진입로뿐이죠. 실제로 아름다워 보이는 맞물린 기둥 모양의 암석은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기둥은 육각형이며 아일랜드 바다에서 절벽 기슭까지 자연의 계단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은 높이가 12m예요.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2009년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멕시코의 나이카 광산 깊숙한 곳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건 높이가 11m에 달해요. 이 크리스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크리스탈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타는 듯한 기온과 습한 날씨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 크리스탈 동굴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오색강은 콜롬비아 메타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무지개강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강렬한 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등 다양한 색깔이 강을 가득 채우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붉은색입니다. 이 강은 영양물이 부족해 물이 맑고 강바닥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식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웨이모토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동굴 벽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은 별처럼 빛을 발하는데요. 이 반짝이는 빛은 별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이 발광 반딧불이는 동굴 벽면에 서식하며 이 동굴의 트레이드마크인 빛을 만들어주죠. 이 종류의 반딧불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터키의 카파도시아에는 페어리 침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고 얇은 첨탑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암석은 처음에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굴뚝의 높이는 40m입니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이 바위들의 내부를 비우고 자기만의 집을 지어왔는데요. 현재 이 페어리 침리 안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으며 여러분도 이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록은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진 촬영지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가 14m이고 부서지는 바다 파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강풍과 강우가 바위를 지금처럼 파도 모양으로 침식시킨 거예요. 이 바위에서 씻겨 내려온 광물 때문에 바위의 색은 아름다운 빨간색과 회색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장이의 단샤 국립지질공원은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 공원은 다채로운 색의 바위들이 형성한 무지개 산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광물층과 다양한 색깔의 사암이 2400만 년 동안 천천히 함께 밀려나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비상. 소지품은 모두 놔두고 즉시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남부 대륙이 막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차들이 서로 부딪혀요. 온 나라가 공황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호주 남부 해안에 있지만 검은 하늘은 시야 너머까지 펼쳐져 있어요. 인도 남부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늘에 재가 있고 그게 비처럼 쏟아져 내려요.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여러분의 위장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모두들 내륙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검은 구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삼켜버려요. 차, 나무, 건물들을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두들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쓰나미가 진로의 모든 걸 뒤덮으면서 해안을 뚫고 들어와요. 이건 남극 대륙의 대폭발입니다. 남극은 얼음으로 덮인 큰 대륙 사막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또 그냥 쉬고 있는 화산이 엄청 많이 덮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남극에 138개의 화산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중 91개는 얼음 표면 아래에 숨어있고 47개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화산들은 휴면 상태인데요. 화산이 휴면하기 위해서는 5만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화산 폭발은 대륙의 서쪽에 있는 에레보스 산이었어요. 이 화산은 남쪽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데 해발 3,800m 있죠. 그건 부르즈 할리파를 5번이나 쌓아 올린 높이예요. 이런 많은 화산들이 대륙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가장 밀집된 지역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거리와 맞먹는 거리에 화산이 펼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만약 내부에 얼음이 들어있는 이 화산들 중 어느 것이라도 폭발하면 남극 대륙 서쪽 부분이 녹고 바다로 들어가는 얼음 유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것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이미 위험에 처한 많은 위태로운 땅들을 범람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그마의 일부가 어떤 표면으로 비집고 들어가게 해주는 움직이는 지각판에 대한 언급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거대 화산이 폭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건 정말 무섭죠. 하지만 남극 대륙의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과학자 중 한 명이라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물이 평소보다 더 많은 해류를 나르는 게 보일 거예요. 동료 과학자를 쳐다봤더니 그들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해안에 도착하고 도구와 장비를 모두 꺼내지만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해내야 해요. 기지로 가서 정착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어요. 이 척박한 땅에 황제 펭귄들이 주변을 뒤뚱뒤뚱 걷는 게 보여요. 사냥하기, 놀기, 그리고 펭귄이 할 일들을 하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펭귄들이 갑자기 바다로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야생의 남극 새들도 지평선을 향해 날기 시작해요. 이상하네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뒤에 탐만한 연기가 올라 하늘에 닿아요. 화산에서 나온 재는 폐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요. 재와 함께 방출되는 가스는 보통 빨리 날아갔지만 또한 인간에게 해롭고 눈과 목에 자극을 줘요. 하지만 근처에 있다면 방독면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나은 건 어때요? 가스와 재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분출하는 용암과 폭발이 무서워 보여도 하늘의 연기는 멀리까지 퍼질 수 있고 심지어 비행기 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동료 과학자를 바라보니 이제 떠나야 할 때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펭귄처럼 헤엄쳐서 도망가요. 하지만 물이 굉장히 험하고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갑자기 더 많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 퍼지는 게 보이는데 여러 곳에서 퍼지네요. 다시 배로 돌아가요. 슬프지만 살기 위해선 그 모든 장비를 버려야만 했어요. 그걸 다 들고 다녔다면 뒤처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전해요. 지금은 말이죠. 뒤를 보니 대륙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연기가 보여요. 화산 폭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로 용암을 분출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것에서부터 차분한 것까지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용암을 분출하고 어떤 건 분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건 환경에 달려있죠.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는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마그마의 화학작용도 중요하죠. 그러니 주변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발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남극 대륙 본토를 벗어났지만 온통 석호와 거대한 만년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종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사방에 떨어져요. 연기가 해를 가려서 하늘은 어두워요. 화산재의 크기는 다양하며 이것이 각기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폐와 눈에 자극을 주는 작은 것부터 해서 식물과 농작물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까지요.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대개 이 화산재는 매우 두꺼워요. 재가 많이 쌓이면 심지어 건물의 지붕을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도로를 막고 수중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늘에 저 번쩍이는 건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화산재 구름은 매우 강력해서 번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나쁜 것들은 무선 신호를 방해하고 심지어 화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이 구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뜨거워요. 마치 저 흐르는 용암이 불을 지르기에 부족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런. 하지만 폭발하는 화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아다니는 재와 함께 날아다니는 돌들도 있어요. 이 뜨거운 돌무더기는 하늘에서 유성처럼 내려오는데 꽤 위험할 수 있어요. 돌이 주변의 만년설과 주위의 물을 강타하는 걸 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지대에 다다르자 뒤로 화산이 아주 멋지게 늘어서서 두껍고 빨간 끈적한 불을 내뱉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조수가 딱히 평화롭진 않아요. 바다와 대양 근처에 있는 화산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하네요. 해저 지진은 해저 바닥을 흔들고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내요. 그 위에서 서핑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만약 화산이 붉고 뜨거운 용암을 내뿜는다면 왜 남극의 모든 얼음은 녹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지구 표면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의 지각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꽤 안정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인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대륙을 소수의 활화산들이 그 모든 얼음이 녹이기엔 불충분하죠. 얼음이 녹고 수위가 높아지는 진짜 이유는 남극 주변의 따뜻한 해류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동시에 분출되고 있어요. 발견된 화산이 이런데 얼음에 뒤덮인 채 얼마나 많은 화산이 지하에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 화산들 중 일부는 얼음 표면 아래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이제 분출되는 용암에 의해 가열되죠. 얼음이 주변의 모든 걸 불안정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산등성이에 있는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 탄산음료 캔이 터지듯 용암은 눈 덮인 깊은 곳에서 분출되어 땅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켜요. 그런 다음 마그마가 제갈길을 찾아 합류하죠. 이 불청객은 주변을 녹이기 시작하면서 땅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느리지만 확실히 남극 주변의 얼음은 녹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은 약 70m 상승할 거예요. 그 뜻은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길 거란 거죠. 해류는 뒤집어지고 허리케인과 태풍이 쉬지 않고 밀려올 겁니다. 해양 생물은 위험에 처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작은 섬들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또 남부 지역의 많은 비행을 중단시키는 세계를 일주하는 공기 중에 연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의 비행이 중단되겠죠. 경제는 폭락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될 겁니다. 건강은 1년 내내 비상사태일 겁니다. 참 볼만하겠죠.